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81부 원명어는 불타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60년 10월 13일 청제국의 포로 학살로 인해서 분노한 영푸연합군은 무력 시위를 감행해서 베이징의 북쪽 성문인 안정문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이징 성벽이 뚫린 거예요. 이에 청제국은 급한 대로 베이징 수비를 위해서 만주팔기 기인들 약 8만 명을 소집을 해요. 근데 사실 요 분들이 엄격하게 말하면은 제대로 된 전투요원은 아니에요. 거의 뭐 예비군, 잘 봐줘야 예비군이고 어쩌면 뭐 거의 민방위 수준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급조해가지고 수비대로 배치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뭐 되겠냐 이거죠. 무엇보다도 이미 황제가 베이징을 버리고 열하로 도망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이 베이징을 지킬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 결국 베이징 수비대는 영푸 연합군의 위세에 눌려서 그야말로 모래알처럼 산산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황도를 지킬 병력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히도 영푸 연합군이 베이징 성문을 점령한 다음에 시가전으로 바로 돌입하지 않고 일단 여기서 대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영푸 연합군 입장에서 원했던 것은 청제국의 멸망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 얘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계속 끊임없이 알을 뽑아내는 게 목적이지 그 거위의 배를 당장 갈라가지고 알을 끄집어내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했던 것은 청제국에게 뭔가 군사적 압박을 가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외교적 목적을 달성한다. 이게 지금 자신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략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영푸연합군은 더 이상 청제국의 군사적인 행동을 가하기보다는 다시 교섭을 제기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다워요. 그래도 영화 타짜에 보면은 거기서 악이라는 캐릭터가 하는 유명한 명대사가 있잖아요. 그죠? 배돼지를 사시미로 쓰시던 해머로 뚝배기를 까던 고깃값을 번다. 그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는데 진짜 적나라하게 그 대사가 어울리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영푸연합군이 교섭을 선택하긴 했지만 영국의 정권대사였던 엘긴 백작은 이대로 곱게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 엘긴 백작은요 인질살해에 대한 대가를 뭔가로는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제국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린 결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 사실 참 이쪽도 하는 짓이 거시기 한데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였냐면은 원명원을 전소시키는 거였습니다. 이미 원명원은요 영국과 프랑스군이 가가지고 있는 대로 다 약탈을 해서 거의 뭐 이제 빈털터리가 된 상태였죠. 남은 건 그래도 이제 근사하게 건축해놓은 구조물들 뿐인데 그 건축물들조차도 싸그리 다 소각시켜버리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10월 18일 기어코 영국군이 인질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원명원에 불을 지름으로써 청황제의 보물창고나 다름없었던 원명원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 엘긴 백작의 아버지도 좀 이런 비슷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쌍으로 다 문화재에 대한 반달리즘을 저질렀던 사람들인데 피는 못 속이는 모양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원명원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폐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포연합군이 저지른 원명원에 대한 약탈과 방화 소식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유럽인들이 통쾌하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 소식을 듣고서 경악했던 지식인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빅토르 위고라는 지식인이었는데 이 빅토르 위고는 이 원명원 전소 사건을 두고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되게 유명한 문구를 써요. 영국과 프랑스라는 두 강도가 원명원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다. 그리고 이 두 강도가 유럽 문명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라는 맹비난을 가했다는 겁니다. 물론 만리 밖의 유럽 지식인들의 태평한 비판과는 별개로 사실 뭐 만리 밖에 있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욕해봤자 현실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게. 그거하고 별개로 청제국은
원명원 전소 사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엘긴 백작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청제국 입장에서 원명원이 전소된 것은 이거 단순한 체면치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청주의 중원 지배 자체가 흔들릴지도 모르는 일대의 대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원명원이 불탄 것이 왜 청주의 중원 지배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냐? 이 원명원이라는 것 자체가 청황제의 정원이고 어떻게 보면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게 전소돼서 무너졌다는 것은 황제의 권위가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소수의 만주족이 절대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는 그런 좀 기형적인 구조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게 청제국이 한족 국가였다면은 정말 순수한 한족 제국이었으면은 원명원 전소 사건에 의해서 황제의 권위가 좀 실추는 됐어도 이것만으로 당장 이제 나라가 뭐 멸망한다 그런 소리까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청제국의 구조를 생각해보면은 원명원의 전소 사건은 그 상징적인 파장이 상당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장 우려되는 건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영푸연합군이 원명원을 소각시킨 기세로 바로 자금성까지 공격해가지고 불태워버렸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천하의 청제국이 멸망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들을 지배하는 그런 체제인데, 더군다나 최근에는 태평천과 같은 한족 반란 집단이 대대적으로 등장해서 위기 상황의 연속이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서양 오랑캐가 침입해서 황제가 베이징을 버리고 열하로 튀었고 자금성이 불탔다. 이미 원명원은 탈탈 털렸다. 라는 소문이 퍼진다면은 이거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열하로 몽진한 한풍제도 원명원이 전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대경시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풍제는 원명원이 전소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보다도 오히려 공포심을 더 느끼게 돼요. 감성군주답죠. 이거 더 큰 사단이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 양이들을 달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한풍제는 공신왕에게 양이들과 무조건 협상을 해라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써 공신왕과 영푸연합군의 정권 대사들은 러시아의 중재하에, 드디어 러시아가 여기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죠. 러시아의 중재하에 베이징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은 감성팔이 해가지고 황제들이 올라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위기상황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인물이야, 한풍제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베이징에서 협상이 일어나게 됐는데 사실 이번 협상은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지난번 텐진 조약의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그런 수준이었죠. 다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플러스 알파 부분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영국 측이 거세게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질 살해범의 주범인 청국 사령관 승경 님심을 체포해서 영국 측에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처벌을 할 거니까 그 주범을 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승경 님심이 일개 장군도 아니고 친왕 자기에 오른 정말 고위급 인사예요. 칭기즈칸의 후예잖아요. 아무리 청제국이 급하다 한들 그런 고위급 인사를 함부로 체포해서 넘길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친왕은 난색을 표합니다. 좀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걸 좀 얘기를 해달라. 그건 좀 너무 난이도가 높지 않냐. 자, 그러면서 이 문제 가지고서 한동안 옥신각신하다가 사실 뭐 영국 측도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진짜로 저쪽에서 승경 님심을 인도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뜯어내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문제는 또 있었어요. 사실 러시아가 이번 협상을 중지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청제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아이온 조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떡고물을 바라고서 영국, 프랑스한테 이런저런 정보도 제공해주고 여기서 중지하는 척 하면서 나와서 이제 결국 이거를 얻어먹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 파견되었던 러시아 외교관 이그나티예프는 공신왕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즉 아이온 조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러시아는 청제국과 일전을 치를 용의가 있다. 당신들 잘 생각해라. 이미 영국과 프랑스한테 수도를 점령당하고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린 상황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밀고 내려온다면은 무력으로라도 원하는 영토를 정복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 러시아 제국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로 하려는 것이다. 하면서 온갖 정치적 공갈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자, 뭐 어쩌겠습니까? 공신왕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아이UN 조약을 승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혹이 하나 더 붙어요. 본래는 이 아이UN 조약에서 연해주 일대는 공동 관리 구역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연해주 일대를 러시아에게 할양하기로, 아예 그냥 떼어주기로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2차 아편 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또 러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리고 그 결과 또 충격에 빠진 나라가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였냐면 조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저 커다란 덩치를 가진 곰탱이 국가가 함경도하고 영토를 맞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비로소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양 열강의 침입에 대해서 좀 더 큰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1860년 10월 24일 약 한 사흘 정도 걸쳐서 이뤄진 협상은 베이징 조약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이로써 에로 사건이 발발한 후 4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제2차 아편 전쟁은 막을 내렸다는 거죠. 사실 제2차 아편 전쟁도 이게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2차 아편 전쟁도 시간이 좀 걸린 전쟁이었어요. 당시 서구 열강의 전쟁 방식이 뭐였냐면은 과감하게 속전속결로 막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대 좀 때린 다음에 야 협상할래? 안 들어. 또 한 대 때리고 난 다음에 협상할래?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먹잇감을 상처를 덜 내고서 얼마나 많은 이문을 남길 것이냐. 그것이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이 추구했던 전쟁 수행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 시대를 뭐라고 이제 평가를 하냐면은 서양사 학자분들이 이런 평가를 내려요.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이 팔았던 최고의 상품은 뭐였다? 바로 폭력이었다. 세련된 폭력, 상품화된 폭력.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팔아먹었던 최고의 상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베이징의 공사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제국의 내륙 수로 또한 개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10개의 항구를 더 개항을 함으로써 이제 자신들이 원하던 무역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베이징의 외항이라고 할 수 있는 텐진이 개항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제물포가 개항된 거하고 비슷한 격이죠. 이제 베이징 코앞까지 서양 세력이 침투하게 된 건데 요게 이제 청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영국은 또 추가적으로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홍콩 섬의 맞은편에 있는 구룡반도 일부를 할양받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홍콩이 단순히 섬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구룡반도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프랑스 역시 자신들이 원하던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프랑스의 전쟁 명분이 그거였잖아요. 바로 카톨릭. 하여튼 이게 그때 당시 일종의 진리였어요. 프랑스 선교사를 건드리면은 반드시 뭐가 배달되냐면은 프랑스 군함이 배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은 이 카톨릭 선교사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온 거니까 프랑스 측이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은 카톨릭에 대한 보호와 선교의 자유, 그리고 중국에 교회를 건설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이것을 결국 보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청제국은 영국과 프랑스에게 전쟁 배상금을 지불을 해야 했죠. 물론 이제 인질 살해에 대한 그 보상금도 추가로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이걸 요구하게 돼요. 너네 중국인들이 해금 정책을 펼쳐가지고 자국인들이 타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데 그거 폐지해라. 그래서 중국인이 해외 노동자로 타국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인정하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청제국이 이 조항들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국인들의 해외 노동자 진출 허가인데 이게 왜 흥미로운 부분이냐? 당시 서구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이미 노예제도가 폐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임금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새로운 노동 자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는 거죠. 이에 저임금만 지불하고서도 대량으로 고용할 수 있는 중국인 노동자인 쿨리들에 대해서 서구 열강이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참 인류 역사에서 불편한 진실인데, 사실 옛날에 전통적인 시기는 노예, 뭐 조선에서는 노비라고 불렀죠. 그 노예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노동 자원을 제공을 했어요. 왜냐면은 거의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 자원이잖아요. 나중에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노예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이름만 바뀐 거예요. 노예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뭐가 메꾼 거냐면은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요걸로 대체됐을 뿐이에요. 물론 노예보다는 처우가 좀 더 좋아지긴 했죠. 하지만 끊임없이 인류 역사에서 뭘 추구하게 되냐면은 저가로 싸게 대량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노동 자원들을 끊임없이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옛날에는 쇠고랑 차고 인두로 지지고 채찍으로 후리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저임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임금을 갖다가 줘가지고 부려먹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 이 쿨리들이 대량으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특히 미국으로 정말 많이 건너갔거든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지옥같이 끔찍한 노동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절대 행복할 리가 없어요. 정말 처절하고 암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쿨리들의 막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서구 열강들은 다시 또 그 위에 찬란한 산업 문명을 꽃피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베이징 조약의 결과 중국인이 해외로 대거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나중에 훗날의 차이나타운의 건설로 연결이 되니, 뭐 어떻게 보면 이 쿨리들의 해외 진출이 마냥 또 암울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나름의 또 그 결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2차 아편 전쟁 이야기까지 쭉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제 다시 일본 쪽으로 넘어가서, 자, 일본에서는 이 나우스케가 참살됐던 사쿠라다 문밖의 변으로 인해서 전국이 일대의 혼란을 겪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나우스케가 죽기 전에 파견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견미사였어요. 미국으로 사절단을 파견을 했는데, 과연 그 사절단들은 미국에 가서 어떤 일을 보고 듣고 겪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